부녀자의 몸으로 14년간 범인을 추적한 김동생 사건. 현종 11년 12월 14일 희정당에서 임금이 사형수를 선복했는데 임금이 사형수를 심리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임금이 죄수를 심리할 때는 대신을 비롯해 30여 명이 입시하는데 이날 현종이 심리한 사건은 수안의 죄수 이지휴 사건이었습니다. 김혜격의 처동생이 14년 전에 죽었다는 이지휴를 찾아 포도청에 고발하면서 오래전에 종결되었던 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지고 억울하게 죽은 남편은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치밀한 계획 아래 저지른 살인을 모살, 고의로 하는 살인을 고살이라고 하는데 살인을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계획을 세웁니다. 다투다가 일어난 우발적인 살인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살인을 한 뒤에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은폐하는데 모살은 상대방은 제거하되 나는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심리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재산을 노린 범죄는 살인을 계획하면서 치밀하게 공모를 하게 되는데 김혜격 사건은 모살 사건으로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수안에 사는 김봉생은 김혜격의 부인으로 하루는 이지휴이 김혜격을 찾아와 물건을 추심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이를 김혜격이 가져간 것이 아닌가 의심에 따지러 왔다는 것으로 김혜격으로서는 억울한 일이라 이지휴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지휴는 화를 내고 돌아갔으나 그날 이후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지휴의 아버지 이승립이 애격이 내 아들 지휴과 다투다 몰래 아들을 죽였다라고 수안 영감에게 고발했습니다. 수안 영감은 사건이 접수되자 수사에 나섰는데 살인사건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시체가 있어야 했습니다. 수안 영감은 이지휴이 행방불명되기는 했지만 시체가 없기 때문에 살해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살인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립과 이지휴의 부인 김선합이 살해된 것이 분명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자 김혜격을 소환하여 신문했습니다. 김혜격은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했는데 수안 영감이 김혜격을 살펴보니 사람이 순박해 보여 살인을 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김혜격의 종들까지 모조리 잡아들여 형장을 때리면서 신문을 했으나 목격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수안 영감은 김선합에게 호통을 치고 김혜격을 석방했습니다. 친오빠를 살인자로 모함하다. 이지휴의 처 김선합은 김혜격의 동생으로 오빠의 재산이 탐이 나 남편 이지휴과 짜고 김선합에게 살인죄를 씌워 모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체가 없어서 살인사건이 성립되지 않자 남편 이지휴과 함께 엉뚱한 사람을 죽여 일해 버렸는데 물론 죽은 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흉측하게 만들고 이지휴이 입고 있던 옷을 입혀놓았습니다. 수한 사람들이 길섭해서 남자의 시체를 발견하고 현감에게 신고했으나 시체는 이미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서 신원을 밝히는 일이 지극히 어려웠습니다. 수안 영감은 무언록을 바탕으로 시체를 검험했으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자 수안 영감은 널리 방을 붙여 죽은 자가 누구인지 찾아내라고 포졸들에게 영을 내렸습니다. 포졸들이 수안 곳곳에 방을 붙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시신을 살폈는데 이지휴의 아버지 이승립도 나타나서 시체를 샅샅이 살폈고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수안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맞습니다. 김혜격과 크게 다투었는데 그가 죽인 것이 분명합니다. 얼굴이 이토록 부패했는데 어찌 아들이라고 단정하는가. 수안 영감은 이승립의 공술이 미심쩍었지만 이지휴의 숙부 이호림마저 길가에서 발견된 시체를 이지휴이라고 하고 또 김선합도 자신의 남편이 틀림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부인이라면 남편을 몰라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수안 영감은 김혜격을 잡아들여 신문하기 시작했는데 김혜격은 억울하게 수안 관아에 끌려와 혹독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혜격의 하인들도 줄줄이 끌려왔으나 그들은 한결같이 이지휴를 죽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살인사건 범인의 정황이 뚜렷한데도 자백을 하지 않으면 형장을 가해 신문하게 되어 있어 수안 영감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김혜격을 가혹하게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동생의 남편을 죽인다는 말씀입니까? 소인은 억울합니다. 그렇다면 동생이 살인하지도 않은 오라버니를 모함한다는 말이냐. 내 말이 가당키나 하느냐. 동생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저놈이 이실 짓고 할 때까지 사종 두지 말고 매우 쳐라. 수안 영감이 역정을 내면서 소리를 질렀고 수안 관아의 포졸들은 난장을 때렸는데 김혜격이 먼저 곤장을 맞다가 죽었고 이어 김혜격의 하인들도 곤장을 맞고 죽었습니다.
졸지에 남편이 살인죄로 관아에 잡혀 들어가 곤장을 맞고 죽자 동생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남편은 살인을 할 사람이 아니라며 비명에 간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동생은 곤장을 맞고 죽은 김혜격을 장사 지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며칠을 보냈는데 너무 통탄스럽던 그녀는 시체로 발견된 자가 이지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남편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이지휴과 김선압의 음모다. 남편이 무고하다는 것을 밝히려면 이지휴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길섭해서 시체가 발견된 뒤에도 이지휴를 본 것 같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동생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진범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14년 동안의 길고 긴 추적. 김동생은 사건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이지휴의 종적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으나 부녀자의 몸으로 이지휴의 종적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이웃 사람의 만류에도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혼백을 달래줘야 한다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면서 이지휴를 찾아다녔습니다. 마을 사람과 인척들의 눈이 있어서인지 이지휴는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동생은 김선압이 외출할 때마다 미행을 하기도 했으나 이지휴를 만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 김혜격은 죽기 전에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억울하니 무죄를 밝혀달라고 당부했는데 동생은 죽기 전에 본 남편의 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나무라거나 개가를 하라고 말했으나 그럴수록 동생은 더욱 이를 악물고 이지휴를 찾아 헤맸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한겨울이나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에도 그녀는 쉬지 않고 전국을 헤매고 다녔는데 밤에는 농가의 허름한 헛간을 빌려서 자거나 나무 밑에서 잤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다 개에 물려 끙끙 앓은 적도 있었으며 무섭기도 하고 추위와 굶주림에 떤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지휴를 찾아 헤맨 지 어언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한다. 그대가 혹여 이지휴를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말했지만 동생은 원수의 얼굴을 꿈에서조차 잊은 일이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이지휴를 찾아다닌 끝에 동생은 마침내 이지휴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는데 이지휴를 발견한 동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생은 곧바로 이지휴를 포도청에 고발했다는데 아쉽게도 실록에는 동생이 이지휴를 어디에서 찾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도청은 대경 실색하여 이지휴과 그의 처 김선압을 살인 음모죄로 포박해 형조에 보고했는데 형조에서 이지휴과 김선압에게 형추를 가해서라도 진상을 밝히라는 영을 내렸습니다. 현종개수실록 23권 현종 11년 12월 14일 정유 첫 번째 기사 1670년 청강희 9년 서울과 지방의 사형수를 삼복하다. 좌상 허적이 아뢰기를 지휴이 무단 도주한 것이 이미 매우 의심스럽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무고하게 죽은 사람이 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선압은 애격과 친동기간인데 다른 사람의 시신을 남편의 시신이라고 증언하였는가 하면 온갖 방법으로 술수를 부려 마침내 곤장을 맞다가 죽게 하였습니다. 선압의 속셈은 재물을 차지하려는 것으로서 인정과 법으로 논해 보건대 절대로 용서할 만한 단서가 없습니다 하였다. 드디어 사형으로 결단하였다. 한편 이후 실록에 동생의 마을에 정문을 세우도록 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종개수실록 21권 현종 10년 7월 27일 무호 4번째 기사 1669년 청강희 8년 중화의 교생 김혜격의 아내 봉생의 마을에 정문을 세우도록 명하다. 중화의 교생 김혜격의 아내 봉생의 마을에 정문을 세우도록 명하였다. 애격이 남의 모함을 입어 살인죄로 사형을 당했는데 살해되었다는 그 사람은 실제로 죽지 않았었다. 봉생이 자기 남편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슬퍼하여 기어이 복수하려고 남자의 옷차림을 하고 산서와 들과 마을을 찾아다닌 지 14년 만에 끝내 원수를 찾아내어 관아에 고발하여 죽이게 함으로써 남편의 원한을 깨끗이 씻었다. 원근에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면서 전고의 드문 일이라고 하였는데 감사민유중이 이 사실을 아뢰자 이명을 내렸다. 14년 동안 진범을 추적하여 범행 사실을 밝힌 봉생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실록이나 개인 문집에 실린 기록은 애매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과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원인만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봉생의 경우도 이지휴과 김혜격이 다툰 원인이 무엇인지, 봉생이 어디에서 이지휴를 찾아냈는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봉생은 부녀자의 몸으로 14년 동안이나 전국을 헤매고 다니면서 진범을 추적해 남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겼습니다. 조선시대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상급 기관의 수령이나 임금이 지나갈 때 징이나 북을 쳐서 사정을 호소하지만 봉생은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범인을 추적했습니다. 봉생과 같은 여자를 열혈부녀라고 부르는데 봉생이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선 것은 수한 영감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범죄 수사는 검언을 철저하게 했다고 해도 한계가 있었는데 유관으로 검언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고 피해자와의 원한 유무 등을 목격자나 관련자 진술을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조 때 경상도 영천에 박소사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김조술이라는 양반이 자신과 통간에 아이를 임신을 했다는 누명을 씌우자 영천 영감에게 달려가 호소했으나 오히려 자신을 질책하자 자살했습니다. 박소사의 종 만석이 한양까지 달려가 징을 쳐서 임금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박소사는 어린 나이에 혼인을 했으나 사흘 만에 신랑이 죽어 사실상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통간에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정절을 의심받아 자살한 것인데 사건은 3년을 끌면서 순조가 암행어사까지 파견하여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때 실시한 임신 여부와 처녀 여부를 판별한 방법이 흥미로운데 암행어사 김상휴가 약방 노파를 동원해 검시를 하자 다음과 같은 소견이 나왔습니다. 유소이건 복처법의 친처자야. 유소이건은 젖꼭지가 작고 말라붙어 있으므로 태아를 갖지 않았다는 뜻이고 복처법에는 배가 등에 붙었다는 뜻으로 배가 부르지 않으니 역시 임신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처자야는 시체의 국부가 춥고 쓸쓸하다는 말로 남자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약방 노파의 검시에 의해 박소사는 정절을 훼손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임금은 박소사와 그녀의 종 만석을 정려했는데 경북 영천에는 아직도 충노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부녀자의 몸으로 14년간 범인을 추적한 김봉생 사건이었습니다.